제발 그만하세요, 형님. 장례식장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어머니, 유산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넌 며느리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겠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이 쓸모없는 거사.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인생 최대 실수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수치. 죽어도 네 손으로 내 눈 감기긴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목소리가 장례식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동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제가 들은 말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착한 며느리로만 알려졌던 제가 왜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이 USB 안에는 대체 뭐가 더 들어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3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1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31살, 그러니까 1993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도서관 앞에서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으니까요.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도서관 앞에서 남편 준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당시 저는 대학 도서관 사서였고 준호 씨는 근처 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정말 네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찾아온 청혼.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2주 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어두웠던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날이 30년간 이어질 고통의 서막이 될 줄은,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도 준호 씨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도망쳤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1993년 5월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 괜찮을 거야.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 어머니, 그러니까 후에 제 시어머니가 될 김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저를 살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저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드디어 그분의 입이 열렸습니다.
키는 작네. 그것이 첫마디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첫마디가 외모 평가였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키가 작다고요? 저는 160cm로 평균 키였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까? 어머니, 준호 씨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첫 만남이라 긴장하신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와 시동생 민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왔어. 앉아.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그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시동생 민수 씨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어디야? 여대 문헌정보학과 나왔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여대?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기 별로 안 좋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별로 안 좋은 학교라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써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어졌고 시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면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반찬 가게? 그럼 가난하단 얘기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 팔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가난하다고 폄하하시다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씨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처음 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 앉아.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준호가 은행원이야. 안정적인 직장이지. 잠시 멈췄던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넌 뭐 가진 게 있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냐고 물으시다니. 돈을 말하는 건가요? 재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벌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실함과 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재산도 없었고 명문대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니의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취조를 받는 것처럼 저는 1시간 넘게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냐? 네, 기본적인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체적으로 뭘 할 줄 아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하지. 갈비찜은, 잡채는 제대로 할 줄 알아? 시댁 식구가 몇 명인지 알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수 씨까지 3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에는 몇 명이 모인지 아냐?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알아야지. 큰 명절에는 20명도 넘게 모여. 그럼 내가 다 준비해야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친정은 나중에 가면 돼. 시댁이 우선이야. 네, 어머님. 애는 몇 명 낳을 거야? 준호 씨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상해. 애 낳는 건 상해할 게 뭐가 있어. 최소 2명은 낳아야지. 그리고 아들은 꼭 낳아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것 같았고 목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영희가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오늘 많이 놀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그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특히.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시는 거겠죠.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렇게까지 물으시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저 가정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키는 작네라는 첫마디, 가난하단 얘기네라는 날선 말, 그리고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라는 비웃음. 그 모든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준호 씨가 들을까봐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3시간이 앞으로 10만 시간의 서막이라는 것을,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거절했을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1993년 9월,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박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요구였으니까요.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간소하게 해. 저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작은 곳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은데 뭐 하러 큰 데서 해. 돈만 아깝지. 드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니까 예쁜 걸 입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랐는데 가격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평생 한 번인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150만 원? 미쳤어. 대여하면 30만 원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신혼여행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해외로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동남아나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결국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준호 직장 다녀야 하는데 오래 놀 수 없지. 제주도면 충분해. 저는 아쉬웠지만 참았습니다. 시작부터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집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 준호 씨와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직장을 구하면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전세 하나 구했어. 거기로 들어가. 준호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영희를 챙겨주시려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 아냐.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챙겨주시려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는 거라는 것을, 며느리를 가까이 두고 통제하려는 거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문제는 결혼 첫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제 인생의 두 번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준호 씨도 저를 안으며 그러게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똑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준호 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준호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오긴?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일 아침 6시에 시댁 와서 아침 차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가 아침 차리는 집안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와. 매일이요?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걸어서 15분. 아침 6시에 가려면 최소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5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요? 주말도요? 어머니, 영희도 직장 다니는데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직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그만둬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고요? 저는 도서관 사서로 5년간 일해왔습니다.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준호 씨가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직장 여자가 무슨 시댁 식구 제대로 챙겨?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침도 못 차리고 청소도 못 하고 그런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당장 사표 써. 어머니,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싫으면 이혼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결혼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우리 집 며느리로 살 거면 내 말을 들어야지.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잊지 마.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옆에 앉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말씀드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결정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울었습니다. 여보, 직장을 왜 그만둬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댁 아침 차리는 것도 힘든데 왜 직장까지 그만둬야 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응?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조금인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자요? 언제 쉬어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한참 후에 준호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고집이 세시고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시잖아. 그냥 몇 달만 하면 돼. 그럼 어머니도 괜찮아지실 거야. 몇 달.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몇 달은 결국 30년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준호 씨도 몰랐던 걸까요? 결혼 다음 날 1993년 9월 11일 토요일. 삐삐삐삐삐. 알람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9월이라 해가 늦게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서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옆에서는 준호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남편 탓하면 안 돼. 시어머니 성격이 그러신 거니까.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도 아니고 9월인데 벌써 쌀쌀했습니다. 저는 카디건을 여미며 어두운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혼자 걷는 그 길이 유독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아침을 차리러 가야 했습니다. 15분 후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곧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어? 시어머니는 이미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빗으시고 화장도 옅게 하신 상태였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계를 쳐다보셨습니다. 5시 58분. 겨우 2분 늦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늦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분이요? 겨우 2분 늦은 것 가지고 늦었다고 하시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긴. 빨리 부엌 가서 밥 지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7시에 드셔야 해. 지금 밥 안 치면 늦어. 네, 어머님. 저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반짝거렸고 그릇들도 제자리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쌀을 5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야 맛있는 밥이 나온다고.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쌀을 정성껏 씻었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를 열어 국거리를 꺼냈습니다. 시금치와 된장이 있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을 올리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시금치 뿌리를 자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사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우고 김치를 썰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는 사이 시계는 어느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고 국도 적당히 끓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예쁘게 배치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싱겁다고요? 저는 간을 맞춰봤는데 적당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끓이겠습니다. 제가 황급히 상을 들려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하지만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봐, 아직 손맛이 없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더 배워야 해. 며느리 음식 솜씨가 이래서야 쓰겠어.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국은 간을 딱 맞춰야 해. 싱거우면 맛이 없고
짜면 못 먹잖아.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씻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니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앞치마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희야, 집 청소하고 가.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까지요? 청소 안 했어. 어제 손님들 왔다 가서 집이 지저분한데. 빨리 해. 네, 어머님. 저는 다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거실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도 청소하고 시아버지의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니 벌써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청소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4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어머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가봐.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제 수고를 치하하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신혼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침 못 먹고 갔어. 미안해. 저녁에 봐. 사랑해.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서 왜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설거지를 하느라 불어 있었고 허리는 청소를 하느라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준호가 말했잖아. 몇 달만. 그런데 그 몇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댁에 가고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 그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아팠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직하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 신혼여행 끝났죠? 언제 복직할 수 있어요? 관장님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직이요? 매일 아침 시댁에 가야 하는 저가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93년 10월 저는 도서관을 그만두고 완전히 시댁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댁에 가서 하루 세 끼를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영희야,
생리는 언제 했어?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난달엔 안 했는데요. 뭐? 그럼 임신한 거 아냐? 어서 병원 가봐야지. 그날 오후 산부인과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차시네요. 준호 씨가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기야.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들인지 딸인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아들 낳아야 하니까.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임신이 제 것이 아니라 시댁의 것이라는 걸. 임신 초기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입덧이 심해서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입덧.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했어. 그래도 일 다 했어. 결국 저는 입덧을 하면서도 시댁 일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냄비에서 올라오는 국 냄새에 구역질이 나면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다시 부엌에 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차려야지. 아버님 식사 시간이잖아. 임신 16주가 되었습니다. 성별을 알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병원에 가셨습니다. 오늘 꼭 물어봐야 해. 초음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아들이어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빨리 몸조리하고 다시 임신해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뱃속에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 둘째 이야기를 하시다니.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고 허리와 다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댁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모님, 과로하셨어요. 빈혈 수치도 낮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1994년 5월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찾아온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야?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저는 방금 12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음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야. 산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몸 좀 괜찮아? 그래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회복이 빨라. 저녁 준비 좀 도와줘.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2주는 쉬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나도 낳고 3일 만에 일했어. 결국 저는 산후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딸 지은이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는 조촐하게 집에서만 했습니다. 날인데 뭐 크게 해. 돈 아껴야지. 친척들이 왔지만 모두 같은 말만 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제 품에 안긴 지은이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제 둘째 계획 세워야지. 서울은 2년이 딱 좋아. 지은이가 돌도 되기 전에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1995년 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2주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산 징후가 보입니다. 산모님, 과로하셨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시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어? 이제 또 언제 임신하려고? 위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의사는 3개월은 쉬라고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시대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임신 16주가 되어 성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정말 잘했어. 생전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희야, 무리하지 마. 아들 뵈니까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6년 4월 둘째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병실로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생아실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손주를 보셨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에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대주셨습니다. 아들 낳았으니까 제대로 조리해야지.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돌잔치를 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지은이를 안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지은이 돌잔치는 집에서 조촐하게 했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준이가 3살, 지은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민준이만 좋아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지은아. 아니야, 할머니는 민준이만 예뻐해. 나는 혼내기만 해. 나는 할머니가 싫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5살 아이가 이미 차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넌 엄마의 첫 아기잖아.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차별 속에서 지은이는 상처받고 있었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아들을 낳아야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 딸마저 그 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저는 37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제 삶은 여전히 시댁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댁에 가서 아침을 차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다시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대학 졸업 15주년 동창회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는데 다녀와도 될까요? 토요일? 그날 우리 집에서 친척 모임 있는데 아, 그럼 안 되겠네요. 저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들도 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었으니까요. 시댁 일정이 항상 우선이었으니까요.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지만 제 삶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경미한 편이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3개월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어.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네 어머니신데.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네, 어머님 당분간 병원에서 간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시댁 일은 어떻게 하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양해. 시댁 일을 내팽개치고 친정 간다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도 시댁이 우선이야. 내 동생 있잖아. 동생한테 맡기고 너는 시댁 일 해. 남동생은 다른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멀리 있어서. 그건 내 집안 사정이고 여기는 시댁이야. 내일부터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가 친정 가는 걸 반대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지.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 동생한테 부탁해.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한데 당분간 어머니 병간호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누나, 나도 회사 다니잖아. 어떻게 2주씩이나 쉬어? 누나가 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댁에서. 시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친정 어머니가 아픈데. 동생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누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명절에도 못 오고 생신에도 못 오고.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떠넘기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6년 동안 저는 친정에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은 당연히 시댁이었고 어머니 생신에도 시댁 행사가 겹치면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결국 동생이 회사에 2주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병원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네 동생이 잘 돌봐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시댁 일이 바쁘지? 어서 가봐. 어머니, 괜찮아. 어서 가. 저는 병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딸로서의 도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 누워있는 지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지은이는 그날 저녁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무사하기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지은아.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영희야, 오늘 민준이 유치원 발표회인데 왜 안 와? 어머님, 지은이가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술 끝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민준이 발표회가 더 중요해. 어서 와. 하지만 지은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지은이는 벌써 9살이잖아. 혼자 있을 수 있어.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가 봐줘야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지은이를 병실에 혼자 두고 민준이 발표회에 가라고요? 어머님, 저는 지은이 옆에 있어야 해요. 영희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당장 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병원 갈 거야. 결국 저는 병실에 있던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병원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 발표회 때문에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이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후에 갈게. 민준이 유치원 발표회장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네. 발표 거의 다 끝났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대 위에서 민준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병원에 있는 지은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지은이가 엄마 찾으면서 계속 울어. 어서 와. 지금 가고 있어. 금방 갈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지은이가 1시간 넘게 울었어. 엄마, 어디 갔냐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저는 잠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05년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지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자.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싫다니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자주 멍하니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지은이와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엄마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요즘 힘든 일 있어? 없어요.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요?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잖아요. 할머니 집 가고 민준이 돌보고. 저한테 신경 쓸 시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 2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동생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누나 보고 싶어 하셨어. 근데 누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 미안해, 동생아. 나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머니가 누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아프실 땐 옆에도 없고. 동생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댁이 그렇게 중요해? 친정 어머니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빈소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딸 노릇 제대로 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내일 민준이 중학교 입학식인데 와야지. 어머님, 오늘이 어머니 발인인데요. 발이는 동생이 할 수 있잖아. 민준이 입학식이 더 중요해. 어머님, 제발. 영희야, 시댁이 우선이야 알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인을 지키기로.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지까지 갔습니다. 흙을 덮으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영희야, 민준이 입학식 왜 안 왔어? 어머님, 오늘이 친정어머니 발인이었잖아요. 그래도 손자 입학식이 더 중요하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요즘 버릇 없어졌어.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어머님, 들어가.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10년 결혼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대학 진학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은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왜? 그냥 독립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둘째였어요. 할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지은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멀리 가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제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48살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센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동자. 20년 전 도서관 사서였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꿈 많던 31살 신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누구였을까요? 며느리로만 살다가 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2013년 결혼 2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민준이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문제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민준이 성적으로는 서울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우리 손자가 서울대는 가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좋은 대학도 많은데. 영희야, 넌 입 다물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지은이를 변변찮은 대학 보내놓고.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도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좋긴 뭐가 좋아. 서울도 아니면서. 역시 딸은 아들만 못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넌 입 다물어. 내가 뭘 알아? 새벽 2시쯤 저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10년 전 준호 씨가 사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남기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영희야,
이 국 너무 싱거운데? 맨날 이 모양이야. 20년 넘게 했으면 이제 좀 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묵묵히 소금을 넣으며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이 모양이야. 재주가 없는 거지. 객관적으로 듣으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간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분량만 저장했다가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는 녹음 파일들을 작은 USB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파일이 30개가 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6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준호 씨도 모르게 2015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더 자주 와야 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 결국 제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 시댁, 저녁 5시 시댁, 하루에 2번씩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쩔 수 없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제사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2019년 준호 씨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영희야, 이거 어머니 드려야겠어. 네. 퇴직금 중 일부를 드리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가 우선이지. 결국 퇴직금의 절반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명의로 모아둔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USB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들을 꺼냈습니다. 3개의 USB, 6년간의 기록, 수백 시간의 녹음 파일.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한 날이 오면 이것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5세.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30년의 시간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 오전 시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유원장 얘기 들으셨어요? 유원장요?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형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없대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2채랑 예금 3억 정도 되는데 전부 저희 형제한테만 상속하신대요. 30년입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에 갔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아들들한테만 상속하셨대. 그럼 영희는? 며느리는 당연히 빠지는 거지 뭘. 그래도 30년간 고생했는데. 고생한 건 며느리 돌이잖아. 며느리 돌이. 30년의 노동이 당연한 돌이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유 원장 얘기 들었어요? 30년간 제가 한 일은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3개. 10년간의 기록.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날 점심 식사 시간 모두가 식당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3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아.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인생 최대 실수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죽어도 내 손으로 내 눈 감기긴 싫어. 친척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분간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들어온 말들입니다. 이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더 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입니다. 영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짓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짓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이혼? 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희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지은이와 민준이는 이미 성인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제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혼 사유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 녹음들이 증거입니다. 10년간 500시간이 넘는 녹음 파일입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시댁을 위해 한 노동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총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30년의 가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는 여러분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준호 씨가 따라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난 후 저는 지은이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김지영을 만났습니다. 저는 USB 3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김 변호사가 몇 개의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박영애 씨,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의 조건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 30%와 위자료 1천만 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산 분할 50%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10년간의 학대 증거가 있습니다. 한 달 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45%,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2년간 월 100만 원의 생활비 지원. 총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지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작은 집을 하나 얻어야겠지. 그리고 오랜만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볼까 해. 하고 싶은 일이요? 응. 30년 전에 내가 뭘 좋아했는지 기억나니?
도서관 사서였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정규직으로 일할 의향 있으세요? 2023년 3월, 저는 정식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버는 첫 월급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퇴직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책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온라인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 욕설 녹음한 며느리의 고백글을 올렸고 대표 녹음 파일도 함께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박영애 씨, 녹음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딸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딸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명, 1년이면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20년째 비슷한 상황입니다. 녹음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그게 당신을 지킬 겁니다. 2024년 가을, 강민호 씨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지세요. 엄마 인생이에요.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USB를 꺼낸 며느리.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53살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민준이가 만든 사진 앨범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얼굴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2025년 가을,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알아도 소용없어요. 준호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추가 위자료예요. 3천만 원. 아니에요, 안 받을래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2026년 봄,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자유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책인세와 강연료, 후원금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리본 커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장례식장에서 USB를 꺼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저녁 민호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4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센터까지 열고. 그건 제 혼자 힘이 아니에요. USB 하나로 시작했죠. 30년의 고통을 담은 USB. 그 USB가 저를 자유롭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2026년 여름 지은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시댁이랑 따로 살기로 했어. 그리고 명절은 양가 번갈아 가면서. 잘 결정했다. 엄마 보고 배웠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 제 딸은 저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참지 않는 삶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27년 가을, 저는 56살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집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3개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녹음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과거입니다. 고통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제 모습.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섞여 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얼굴입니다.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영희,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30년의 침묵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